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경진 전 의원,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린이들 없으세요? 네. 제가 어린이죠. 아직 덜 자란 어린이들. 정답. 네. 김경진 의원 보면은 그런 생각은 들어. 감사합니다. 혹시 천진난만하게 인생을 살고 균이 있어요. 아 그래요? 뽀시계 같아요. 자, 청문회부터 한번 좀 돌아보죠. 이제 한참 진행 중인데 오늘 하루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지죠. 내일 원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있었는데 사퇴했고 이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제 9일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1일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직 통일부 장관 권영세 후보자, 김현숙 후보자 확정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현근택 대변인. 네. 지금 좀 위태로운 분이 누구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이 총리 후보자가 제일 제가 보기에는 문제 같은데. 예. 정호영 이제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게 지금 몇 주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다들 뭐 사퇴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인지 측이나 당선인 측에서도 뭐 정서법이 우선한다고 하는데 또 해명이 됐다라는 약간 엇갈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 우리가 다루기도 입 아파요. 그러니까요. 그만하고 싶어요. 저도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만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사퇴했어도 진작했어야 될 분인데 계속 버티는 게 저희들이 뭐 처음에는 이게 뭐 나중에 버리는 카드 아니냐 이랬는데 지금 보면은 이 당선인 측에서 확실하게 뭐 사퇴해라 마라 그걸 정리는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도와줘요? 뭐 좀 제대로 해야죠. 이미 다 나와가지고 더 할 것도 없어요 이분은. 전체적으로 반응이 민주당 네.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런 반응 많아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제가 갔으면 더 열심히 할 텐데 못 가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그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본 반응이 저 후보자 정말 대단하다. 하여튼지 좀 좋게 말하면 내공이 있고 좀 나쁘게 말하면 너무 뻔뻔하고, 그런데 민주당 저거 뭐냐? 그냥 맨날 사퇴하세요. 뭐 소리만 지르고 확 갔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게 없어 보인다.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예, 양측면의 비판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뭐 좋게 말하면 맷집이 있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낯이 두꺼운 거죠. 언어를 많이 순화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분이 한 거는 의혹을 소명하거나 해명한 게 아니고 일관되게 그냥 부인한 것뿐이고요. 근데 그동안에 해왔던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고, 특히 딸 문제 관련해서 서류 전형에서는 굉장히 저조한 점수를 받았는데 구술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서 그게 합격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근데 그동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해명한 걸 보면 그 채점자가 다른 학생한테도 만점을 줬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이 됐어요. 이게 과연 이제 위증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위증 여부를 떠나서 어쨌건 제대로 해명이 안 된 측면이 있고, 아들 입시 서류도 2018년도 입학 서류만 그동안에 계속 내왔거든요. 근데 이제 청문회 마감 직전에 2017년도 그러니까 낙방했던 입학 서류를 보니까 2018년도 서류하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다. 근데 글자 하나 틀리지 않은 서류를 가지고서 이 서류 전형에 40점을 더 받았다. 이것도 아파 찬스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명이 안 된다라는 점인데요. 본인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분이 생각하는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민주당 청문위원들도 이거는 수사해야 될 대상이지 더 이상 청문이 의미가 없다. 예. 이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만 아쉬운 점은 그런 겁니다. 조금 더 민주당이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어쨌든 후보자가 저렇게 엉터리 항변을 할 수 없는 그런 물증을 좀 들이댔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한 이제 조사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당연히 정호영 후보자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답답함을 느낀 게 아닌가 싶고,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약간 엇갈리긴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자신 없으니까 꽁무니 뺐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내부에서는 더 가다가는 여론이 크게 악화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못 버틸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요. 근데 장성철 교수 이번 정호영 후보자를 보면서 다들 이제 조국 전 장관 때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정호영 후보자한테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왜 나를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느냐. 그다음에 뭐 수사 얘기를 하니까 드러난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론된 의혹만 놓고 보면 조국 전 장관 때 같았다면 이미 수사를 해도 진작했을 텐데 왜 그러는가? 표창장이 안 나와서 그런가? 법무장관 후보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아니면 검찰총장이 없어서 그런가?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이미 입건이 돼서 대구 경찰청인가 거기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당선인의 뭐 친구든 지인이든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이든 당선인하고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호영 후보자는 국민적인 상식적인 눈높이와 판단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뭐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은 저희 일반 국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버티고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게 과연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으면 저 정도까지 버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정말 실망스러웠던 것은 인수위와 국민의힘에서 이 정도면 좀 소명된 거 아니야? 그러한 것을 공식적으로 언론에 브리핑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실망스럽고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곤란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김경진 의원 만약에 정호영 후보자가 계속 버틴다고 한다면 윤석열 당선인한테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부담이고요. 당장에 6월 1일 날 선거 치러야 되는 지방선거 후보들이 제일 답답해하죠. 그러니까 저도 후보들 만나고 있는데 그 문제 좀 빨리 해결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당선인께서 결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결단을 한다면 지난번에 이제 김인철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지 않습니까? 네. 지명 철회한 경우가 그 동안에 있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 하셨죠? 지명 철회를. 네, 지명 철회 몇 번 하셨죠. 그렇게 지명 철회하는 것도 저는 뭐 꼭 그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듣겠다는 당선인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당선인께서 정무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견이 됐으면 뭐 몇몇 전문가나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차제의 전수조사를 해서 예. 국가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당선인께서 직접 발표를 하신다면 사실은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으로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선인께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끌면 끌수록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에 민주당에서요, 현근택 대변인. 네. 지금 이제 김인철 후보자 사퇴했고 또 정호영 후보자를 만약에 지명 철회하거나 사퇴하거나 그러면 네. 한덕수 총리 인준 가능할까요? 한동훈 후보자가 있죠. 한동훈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핵심이 지금 정호영, 한동훈, 한덕수가 묶여 있는 거 아니냐, 삼자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더 관심 많은 거는 일단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퇴로 제껴놓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아마 한동훈 후보자 아닐까. 근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것 외에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딸이 이제 국제학교에 들어갔는데 예. 이제 논문을 1년에 지금 논문을 4편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책도 발간하고 본데 또 뭐 노트북 50대를 기업 명의로 물론 누구 명의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부를 했느냐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부모 찬스를 이용한 스펙 쌓기 아니냐. 대부분의 본들이 책을 출간하고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 고등학교 1학년이 논문을 5개나 쓰고 전자책을 4권이나 냈다는데 논문 주제들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에요. 뭐 반독점법, 국가 채무, 코로나19에 대한 뭐 분쟁 지역이라든지 책도 보니까 뭐 기하학, 기초 미적분학,
세포 주기와 유사 분열 이런 책들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부모들의 어떤 뭐 입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스펙을 쌓아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거든요. 지금 이제 잘할 수도 있는 거 뭐 아닌가요? 천재일 수도 있죠. 천재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보통의 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잘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노트북 기부 과정도 사실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엄마 지인이었고 그 회사에서 뭐 못 쓰는 노트북을 기증했다 그러지만 그게 또 어찌 보면 그 노트북을 기증해서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끔 하는 그런 걸 기증했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엄마 지인 스펙 쌓기고 지금 뭐 서울시장상, 인천시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뭐 산하기관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결국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 예. 부모 찬스를 이용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엄마 찬스일 수도 있는데 또 한동훈 후보자가 아시다시피 이제 특수통이란 말이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수부 검사에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들이어서 이제 한동훈 후보자도 이제 하나 둘씩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밝혀져야 되겠죠. 의혹이 있다면. 그런데 스펙을 쌓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현재 입시 제도나 교육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는 참 우리 사회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그건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 고민해 보기로 하고 장성철 교수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2달간 논문 5개 전자책 4권 썼다. 쉽지는 않죠. 그렇죠. 지난 하반기에는요 6개 단독 저자 논문을 작성을 했다고 해요. 이 중 3개가 11월, 2월에는 12월에 작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도 지난 하반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서 총 6개를 작년 하반기에 썼다라는 건데 예. 과연 고1 때 2달간 이렇게 6개를 쓸 수가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현근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독점법, 국가채무, 의료개혁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딱 입시 전문가들은 이런 거예요. 예. 각기 다른 주제를 2달 만에 이렇게 논문을 쓴다라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에는 어떠한 관리, 컨설팅을 받은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좀 의심하고 추측을 하는 것 컨설팅 같습니다. 받으면 잘못인가요? 잘못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의 실력인 것이냐 아니면은 부모님이 좀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변호사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뭐 특수부 검사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나는 이런 입시 컨설팅을 못 받아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가는데 이렇게 관리가 된 친구들은 잘 가는구나.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은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논문을 하반기 때 6개 썼는데 그걸 본인이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이제 써줬다라든지 아니면 전자책 4권 영어로 그것도 썼는데 그걸 본인이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써줬다든지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받는 것과 잘못된 행위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번에 이렇게 쭉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정한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연줄도 얽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잘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이제 위법하냐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인데 박원석 의원 보시기에 지금 논문 작성 의혹 있고 상장도 뭐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이게 입시에 앞으로 이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용이 됐다거나 또 뭐 구체적으로 범법 사실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너무 너네들만 잘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게 국민 눈높이 어긋난다고 장관 안 된다. 뭐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정을 운영한다는 거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어떤 상식 위에서 그리고 평균적인 가치 위에서 어떤 특권이 아니고 국정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데 우리 사회의 소위 말하는 이제 기득권 엘리트 계층들의 우리가 잘 모르는 이제 삶의 단면이나 모습이 이렇다면 과연 그 보편적인 국민들의 상식과 가치 위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을까? 오히려 기득권 위주의
그런 어떤 판단과 또 가치를 가지고서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국무위원 후보자가 되고 그런 분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이 자녀 문제는 위법성 개입 요소가 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사실은 전공자들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주제의 논문을 2달간 5편을 썼다. 본인이 썼을 가능성이 전 별로 없다고 보고 결국 이게 이제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거고 그러면은 본인이 썼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죠. 만약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논리대로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 내로남불이구나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좋은 대학을 지나가기 위해서 그 이른바 입시 컨설팅을 받고 또 거기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예. 근데 그런 분이 꼭 공직에 나와서 또 상당한 불법성이 의심되는 예. 이런 논란을 벌이면서 해야 되는가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잠깐 예. 한마디 하면요. 결국은 이게 한동훈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기가 뭐 작년이나 아니면 올해 이런 시기인데 이거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주도했던 분이거든요. 그때 주도하면서 압수수색하고 논문, 표창장 이거에 대해서 다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그거에서 사실은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딸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유사한 형태거든요. 논문 쓰고 뭐 기부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저는 가능한가? 본인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 수사를 했고 그리고 본인 딸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럴 수 있나? 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즐거운 어린이날 좀 가슴이 좀 답답해지긴 하는데 사실 김경진 의원 서민들은 단 몇천만 원 대출 받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노력하고 그 안 돼서 또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뭐 진보 정권보다는 보수 정권의 어떤 그 삶의 질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더 높은 편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공통된 패턴이 일단 상당히 상류층, 진영하고 상관없는 뭐 강남이라고 지역을 특정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속칭 강남 사는 상류층,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민감한 대학 교수층, 특히 정치 권력과 가까운 영역에 있었던 어떤 교수층 이런 데서 어떤 이런 행동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노트북 기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기부해달라고 편지가 갔던 것 같고 회사 명의로 기부가 됐고 큰 문제가 없고 딱 하나 이 논문을 한동훈 후보자의 따님이 직접 쓰셨다면 그거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후보자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것이냐. 일단 단기간에 너무 이렇게 많은 건수의 논문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기사에 분석된 것처럼 혹시 누가 대필이나 무슨 입시 컨설턴트가 이게 도와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후보자가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 이걸 해명을 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 외에 뭐 또 다른 문제 제기된 게 있습니까, 현근택 대변인?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물론 이제 이것도 법 문제는 아닌데 이제 본인이 사는 아파트는 자기가 사는 데는 임대차법상 5%로 제한하고 예. 뭐 다른 아파트에서는 이제 매덕 이제 올려받았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분이 본인이 알아서 뭐 나가려다가 했다고는 하는데 좀 역설적이죠. 자기가 사는 아파트는 임대료를 그냥 그 범위 내로 하고 그 다음에 아마 뭐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워낙 어찌 보면 이제 뭐 재산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떻게 물려받았느냐.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뭐 어머니를 통해서 뭐 1억을 뭐 설정했다가 이런 부분들도 그럼 세금을 냈느냐 이런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 논문 문제와 예. 관련해서는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논문 내용의 수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자녀가 했던 그렇게 좀 어려운 수준의 논문이 아니라 그냥 언론에 나온 것들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대략 뭐 한두 페이지 정도짜리로
논문을 썼다? 예.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일주일 정도에 한 편씩 쓸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구체적인 어떠한 좀 어려운 내용들, 어려운 논리로 풀어나갔다면 이것은 본인이 썼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예, 수준이라면 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조만간 이제 그 논문 내용이 공개 안 되겠습니까? 그 조국 전 장관 그 딸의 논문 문제가 이슈가 됐던 거는 거의 SCI급 논문을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공동저자로 이름이 올라갔고 사실은 수년간 그런 연구에 참여한 박사급 연구자들도 이름을 못 올리는데 근데 그게 이제 국민들의 감정선을 굉장히 크게 건드려서 수사까지 갔는데 이번 논문은 그런 어떤 그 문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오픈 소스에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 뭐 다 다운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다운받아가지고 전문가들이 좀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고등학생이 자력으로 쓸 수 있는 논문인지 내지는 옆에서 뭐 조언을 좀 받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이 쓸 수 있는 논문인지 아닌지 저는 금방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합법으로 포장이 됐다는 게 사실은 더 박탈감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할 겁니다. 이런 것들. 사실 장성철 교수 지금 이제 민주당이 9일로 연기한 것 청문회를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겠지만 그동안 뭔가 이렇다 할 만한 한 방을 준비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겨레에서 이제 어제 밤과 오늘 단독 보도를 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신나서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능력, 자질면, 도덕, 윤리적인 면에서 어떤가 분명히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이니까 가까우니까 장관 후보자가 되면 안 돼, 장관 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민주당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좀 제대로 검증을 해서 이분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사적인 자리에 있었을 때 본인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잘 검증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누가 기부했냐, 뭐 딸이 기부했냐, 회사로 회사 명의로 기부했냐,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인 건 어떻게 해서 그 기부를 하게 됐냐인데, 뭐 언론에서 물론 취재를 하다 보면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예. 결국은 딸이 기부한 게 아니라 회사가 기부했다 그 내용으로. 근데 의혹을 제기한 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걸 기부하게 됐고 그런 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뭐 그냥 뭐 검사장으로 약간 핍박받고 얘기하면서 고발할 때 하고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 보통은요 바로 고발 안 하고 정정보도 청구를 한다든지 요청을 해야지 이렇게 바로 법적 대응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정의당이 뭐 그동안 이제 데스노트 얘기 많이 나왔는데 기준을 좀 더 높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안 된다는 사람이 6명이네요. 애초에 4명을 발표했다가요. 예. 거기에 이제 한덕수 그리고 원희룡. 원희룡 예. 두 분을 추가를 했는데 이제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뭐 무난하지 않겠나 예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이분이 지금 부동산 이 대책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이 없는 데다가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그 오등봉 뭐 개발과 관련된 의혹 또 법인카드 사용 의혹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뭐 좀 도가 지나치고 심각하다. 특히 이제 오등봉 개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저격수로 그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분인데 보니까 결국 오등봉 개발에서도 민간 사업자한테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그걸 설계했고 이전까지 추진 안 되던 거를 원희룡 지사가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이율배반적이라는 예.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데스노트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게 문재인 정부 때 정의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꼭 낙마를 해서 데스노트가 됐는데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뭐 안 통할 것 같아요. 우리 윤석열 당선인은 예. 데스노트가 나오면 오히려 5기로 더 임명할 그런 스타일이어서 별로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1부에서는 청문전국 들여다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